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시 정치회의 오늘부터 제 시간인 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코로나19 비상사태 그리고 4.15 총선 때문에 지금까지 특보체제로 6시 20분에 시작했는데 이제 원래 시간,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재미있는 반장들의 재치 있는 발제들도 원래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주요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 사실 두 문제가 제일 관심인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오늘 국회에서 정세균 총리의 시정연설이 있었죠. 100% 다 준다는 건가요? 소득하위 70%만 준다는 건가요? 일단 정부의 안은 70%만 주겠다라는 걸 전제하에 이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고요. 일단 그런데 이제 여당인 민주당은 아니다. 100%를 다 줘야 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이제 빚을 내서 주자라고 한 건데 진짜 통합당은 굳이 빚을 내가면서까지 소득 그러니까 상위 30%한테 줄 필요가 있느냐? 사실상 뭐 70%만 줘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중요한 건 속도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 새 지도부가 누가 돼서 난파선을 끌고 갈 것이냐, 다시 제대로 바다 위에 띄울 것이냐 얘기가 되는데 그걸 두고도 내분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누가 될지 문제가 아니라 이 비대위 체제를 구성할지 말지를 놓고도 지금 이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향후 진로에 대해서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김종인 위원장 오늘 뭐 나도 통합당에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 하나씩 자리에 앉아서 깊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회의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21대 국회 당선인들이 가려졌지만 아직은 20대 국회 시간입니다. 임기가 40여일 정도 남았죠.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렸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된 추경안에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은 이미 100%의 지급을 기정사실화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는 미담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다정회 최부잣집 가훈인데요. 이 다정회에 밥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다정회 주민들은 배고픈 일이 없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던 어느 해 흉년이 듭니다. 최 부자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주민 모두 형편이 어려워졌을 테니 모두 쌀 한 가마니씩 나눠줘야겠다. 자, 그런데 흉년으로 최 부잣집 곳간도 충분하지 않다는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입에 풀칠은 하고 사는 박대감 집은 제외하고 나눠줘야 하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었는데요. 자, 일단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주시면 정부는 70%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도 주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자, 실제로 고민정 후보 당선이 됐죠. 또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이 공수표 였냐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당은 약속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자,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확대를 해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줘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세출을 조정하고 이 모자란 돈은 국채를 발행을 해서 즉 빚을 내서 메우자는 계획인데요. 그러나 실제 이 살림을 꾸려야 하는 정부는 고민이 될 겁니다. 이 정해진 수입, 그러니까 세금에 맞춰서 올해 살림 계획을 일찌감치 다 세워놨는데 자, 이렇게 지출을 늘리게 되면 이 균형이 깨지게 되고 또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게 되면 재정 건정성이 나빠져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용도 하락, 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하여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입니다. 여러 여건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께는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간곡한 양해의 요청 말씀을 올립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도 이 같은 정부 원안을 토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정연설 후에는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심사를 해서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줄지 아니면 70%에게, 하위 70%에게 줄지는 사실상 이제 국회의 손에 달린 겁니다. 자,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자,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그리고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가 시정연설이 끝나고 회동을 했습니다. 자, 지원금 지급 범위와 추경안 처리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주자라는 건 통합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 경계선 상에 있는 다수에게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또는 못 받는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황교안 대표, 이번 총선에서 낙선을 했죠. 자,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도 내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 자,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 국채를 발행을 해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건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일종의 다 주려면 지원금 액수를 줄여야 한다라는 취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궁금한 거는요. 그럼 언제 이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냐라는 거일 텐데요. 자, 이건 국회가 추경안을 언제 처리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빨리 처리하면 빨리, 늦게 처리하면 늦게 지급이 되겠죠. 자, 이번 달 안에 통과가 된다면 다음 달 초나 중순쯤에는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총선이 끝나고 많은 관심이 21대 국회에 쏠리고 있지만 이들의 임기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29일까지는 20대 국회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5만 5천여 건입니다. 자, 이 가운데 처리가 된 건 9,200여 건, 36.7%에 불과한데요. 그러니까 10건 가운데 6건은 아직 이렇게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법안들은 다음 달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가 되고요. 따라서 20대 국회의 마지막인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안과 함께 정말 필요한 또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떨어져서 다음 국회에서는 볼 수 없는 의원들도 남은 임기 동안에는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코로나19의 극복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2차 추경과 민생 법안 처리 모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혜영 의원 이번 선거에서 낙선을 했죠. 자, 20대 국회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 해에는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고 또 새누리당의 분열로 여러 야당이 이합집산을 하는 게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고 국회에서는 오랜 시간 대립과 갈등이 또 빚어졌습니다. 자, 잇따른 보이콧으로 법안은 그러다 보니까 뒷전으로 밀려났죠.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패스트트랙 정국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흡수해버렸고 본회의장에는 의사봉 소리가 아닌 이 구호와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요구가 큰데요. 자, 여당은 이를 위한 소위 국회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는 달에는 임시국회와 상임위가 의무적으로 열리도록 하고 또 회의에 나오지 않는 의원들 세비를 삭감하겠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안도 담겨 있었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법사위가 심사를 명분으로 법안을 잡고 있으면 본회의에 올라갈 수조차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서 이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는데 자, 이건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거대 야당이 들어선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이 같은 권한을 없애자고 한다면 야당의 반발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회로 넘어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 하위 70%입니다. 예, 오늘 시정연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정세균 총리가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을 했는데 일단 조속히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죠.
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산업 생산과 투자, 소비 모두 감소했고 수출도 큰 폭으로 줄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호소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여당에서도 소득하위 70%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다 주자라고 총선 전에도 얘기했고 총선 뒤에도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70% 안으로 가지고 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때 100% 지급을 공약했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이해찬 대표도 당정 간 추가 합의를 통해서 100% 지급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닙니다. 코로나19 국난을 맞아 개인의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수요 대책 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지 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정부의 우려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금 기부 캠페인을 벌이거나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당정 간 이견도 정리해야 하고 야당도 설득해야 하니 산 넘어 산이다라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소득층 지원과 재정의 과다함이 문제라면 소득 여력에 있는 층은 지원금 기부 캠페인을 벌이고 또 재정이 어렵다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80만 원으로 액수를 좀 낮추면 될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정부안도 정부안이지만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여야가 이제 어떻게 합의해서 하느냐가 제일 관건일 텐데요. 일단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총선 전에 미래통합당도 앞서 이제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봤지만 다 주자 했었잖아요. 지금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황교안 전 대표가 이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기원금 50만 원씩을 지급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규모만 보자면 이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뭐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예. 200만 원이 되는 셈이겠죠. 4인 가구라면. 네, 하지만 뭐 당장 이렇게 얘기했던 황교안 전 대표가 선거에서 떨어졌고 대표직도 내려놨습니다. 다만 통합당은 그동안 줄곧 국채 발행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추경안을 심사하는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항목 조정을 통해서 이 재난금을 예산으로 확보해 지급하는 건 되지만 빚을 내는 건 안 된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 가구에까지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저는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또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 큰 기여를 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데 국가 재정을 대폭 흔들어 놓는 그런 방식의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저는 반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빚을 늘려서 지급하는 건 반대한다. 뭐 이런 취지인데요.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제가 간단하게 좀 표로,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예. 일단 현재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의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자라는 게 정부의 제일 왼쪽에 있는 정부의 안이잖아요. 이때 정부 추경안은 7조 6천억 원 규모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예산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 본 예산, 그러니까 올해 짜여져 있던 예산 가운데 일부 지출을 마련을 해서 조정을 해서 이 7조 6천억 원을 만들자라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전 국민에게 주자, 확대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가 제출한 6조 7천억 원보다는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할 겁니다. 토탈 필요한 액수가
3조 원이 필요한데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기존 더 주게 되면요. 그렇죠. 정부 예산안보다는 5조 4천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늘어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추가로 항목을 좀 더 조정해서 이만큼을 만들고요. 그래도 모자란 게 3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메뉴에 있는 3조 원은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제 예산을 만들자. 사실상 국가가 빚을 내자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그동안 뭐 기존 예산 규모도 지금 국채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연히 국채를 내서까지 전 국민에게 주자라는 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정부 예산 6조 7천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거를 전 국민에게 다 주자라고 해석을 해보자면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는 거를 좀 액수를 줄이자라는 취지일 거고 그게 아니라 소득 상위 30%는 예산이 필요 없다. 이 지원금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행 정부 안대로 주자. 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부장 그런데요. 최 반장이 아까 예. 최부잣집 재미있는 재치 있는 발제하다가 좀 헷갈린 것 같은데 발언은 제대로 했는데 예. 정부 추경안이 7조 6천억 원이죠. 예. 6이랑 7자가 바뀌었습니다. 오프닝 저희 준비할 때 막 쓰고 있던데 약간 헷갈린 것 같아요. 네. 네, 부잣집이니까 7조 뭐 6천억 9천억 정도는 그냥 네. 예. 바꿀까요? 알겠습니다. 7자 이렇게? 네. 예. 7조 6천억 원입니다. 나머지 원래는 정보는- 9조가 넘는데 네. 지방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7조 6천억 원만 국가가 부담해야 될 몫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상위 30%까지 다 주면 더 많이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가 더 든다라는 건데 이 중에 이제 전혀 챙길 수 없는 3조 원 정도는 국채 발행이 정부가 만약 하게 된다면 여당에선 국채 발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100조 원 정도를 주자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국채 발행은 안 되고 예산을 조정하자라고 했는데 물론 예산이 500조가 넘긴 하지만 뭐 다 쓸데없는 돈으로 채워넣진 않았을 거고 100조를 거기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오늘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있었죠? 네, 이 정세균 총리의 시정연설 이후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났습니다. 총선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민주당 이인영, 통합당 심재철,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 외에는 이번 총선에서 모두 낙선했죠. 자, 이 원내대표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의 의사 일정과 처리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신속 처리가 생명인 만큼 매우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원내대표들이 사실 주요한 법안 또 앞서 본 추경안 이런 것들은 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논의하잖아요. 이제 21대 국회가 되면 또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관심인데 지금 163석을 가져간 민주당에서는 이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있다고요? 네, 사실 뭐 이제 국회에서 3선 이상을 하면 당내에서는 원내대표 한번 해봐야지, 내가 예. 한번 협상의 선두에 서봐야지 하는 생각들을 다들 의원들이 하는데, 자,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 달 7일에 원내대표 경선을 진행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뭐 이 비례 정당까지 합치면 이 180석 거대 여당으로 거듭이 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입법 추진력이 막강해진 만큼 이 원내 전략을 지휘할 원내 사령탑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말씀드렸지만 통상 한 3, 4선 정도가 이 원내대표를 맡아왔는데 21대 국회에서 3, 4선이 되는 민주당 의원이 35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실제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는 의원들은 한 10명 정도인데 당장 지난해 이인영 원내대표에 패했던 의원들은 다 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김태년 의원은 뭐 사실상 재도전 의사를 뭐 굳혔고 노웅래 의원도 고려 중인데 또 조전을 하면 이번이 4번째 출마가 됩니다. 예, 일단 경쟁에 뛰어들 후보들은 여럿으로 보이는데 뭐 사실 이름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들을 쭉 나열하면 너무 이제 데이터만 나열될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21대 국회에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른바 친문 세력 등에서도 나도 원내대표 할래, 나도 할래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기존 친문 의원들이 대거 국회 입성에 성공을 했고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대거 당선이 되면서 당내 최대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장 김태년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도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 후원회장을 맡았던 후보들 가운데 22명이 당선돼서 소위 NY계를 형성하면서 당내 입지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히 지역구를 물려받으면서 원조 이낙연계로 꼽히는 이계호 의원이 호남에서 유일하게 3선에 성공하면서 원내대표 출마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다선 초선이 많다는 점에서 NY계가 원내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영향력은 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은요. 소위 이 박원순계로 꼽히는 인물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을 한 겁니다. 이 박 시장과 함께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기동민, 진성준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또 천준호, 김원희, 윤준병, 허영 등 이렇게 의원들, 당선인들이 원내에 처음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을 함께했던 소위 시민사회 출신 인사로 남인순, 박홍근 의원도 재입성에 성공을 했죠. 특히 3선 고지에 오른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지 주목이 됩니다. 자, 이 외에도요, 다선 중진 의원들도 원내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4선에 오른 윤호중 현 사무총장, 또 안규백 의원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요. 자, 5선 고지에 오른 현 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의원도 원내대표에 도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계파의 세력,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21대 국회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른바 위성정당이 어느 정도 의석수를 확보해 있기 때문에 위성교섭단체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걸 두고 약간 수싸움들이 있다고요? 네, 일단 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현재 19명, 19석인데 한 명만 더 있으면 교섭단체 구성이 21대 국회에서 가능합니다. 이 거대 여당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소위 위성교섭단체를 만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원유철 대표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당을 수습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게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당이 너무 많이 당선돼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선수습 후 소통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과 한국당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이 시민당과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당초에 더불어시민당의 당규에는 총선 후에는 해체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긴 한데 이 시민당의 우희정 공동대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당규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대한 야당의 추천 몫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요. 하지만 이 모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내에서는 이 같은 위성 교섭단체를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정상 상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당과 다시 합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혹 야당이 복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등의 이번 선거에서 결정된 국민의 뜻과 벗어난 경우에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순리의 정치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사실 거대 정당이 선거 국면에서는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법 취지로 훼손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위성 교섭 단체는 상당히 볼썽사나운 모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오늘 이제 시정 연설이 지난 뒤에 원내대표 회동이 원내대표들이 만난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이제 만나지 못했죠. 네, 당초 원래 오늘 정세균 총리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에 이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추경안 지원 범위를 어떻게 정리를 할지 또 앞으로 이제 국회 본회 일정이나 의사 일정 어떻게 할지 좀 논의할 것으로 좀 관측이 됐었는데요. 방금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요, 일단 통합당 측에서 이제 원내대표 간 회동 대신 어차피 추경안이기 때문에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전달해서 원내대표 차원의 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사실 오늘 정세균 총리는 좀 빨리 국회가 좀 처리를 해줬으면 한다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시간을 더 두고 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 국민들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의 문제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로 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또는 소득 하위 70%.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미래통합당의 지도부 문제가 큽니다. 비대위 구성을 놓고 충돌을 하고도 있고요.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자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에선 반발 기류도 있습니다. 왜 자꾸 외부에서 인사를 데리고 오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아예 이 기회에 당을 해체하고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상황을 고석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총선 치른 지 닷새나 지났지만 미래통합당은 아직 총선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향후 당을 이끌 선장과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또 누구에게 맡길지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최고위원회에서 격론이 오간 끝에 일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잠정 결정한 상황이긴 합니다. 대다수 최고위원들이 신속하게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빨리 수습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물론 전당대회 쪽으로 가자라는 의견도 계시긴 계셨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그렇게 비대위 쪽으로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게 대다수였고요. 자, 물론 조금 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로 가자 이런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 문제는 그럼 비대위를 누가 이끄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인데 자,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새로운 인물을 언급했습니다. 심재철 비대위가 될지 홍길동 비대위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기는 있겠죠. 자, 뭐 당연히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비대위 구성을 놓고 특히 이 비대위원장으로 누굴 내세울지를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오늘도 당 안팎 많은 인사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추천했는데요. 또 리더십을 가지고 또 대국민 설득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은 지금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나 우리 당에서 혼란을 수습해본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특히 외부 인사 체제에 대한 반대 기류도 당내에 존재합니다.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만난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툭하면 외부인에게 당의 운명을 맡기는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위원장도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이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나를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원래 그 당의 생리가 그렇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당에 관심이 없다. 자, 그런데 이 기시감은 저만 느끼는 건가요? 자, 비대위를 꾸리냐 마느냐, 비대위원장은 누구로 하느냐 마느냐, 뭐 이미 여러 번 본 장면 같은데요. 시간을 좀 되돌려 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 새누리당이 4분 오열되어가던 그때도 해결책으로 등장한 건 비대위였습니다. 당시에도 외부 인사였던 임명진 갈릴리교회 원로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이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이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당에 반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임명진 위원장은 당 개혁의 핵심으로 강조했던 이른바 인적 쇄신 과정에서 친박계와 충돌을 빚었습니다. 의원직 내로라는 것도 아니고 탈당하라는 그런 정도의 말하자면 하라는 건데 그거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게 좋겠다.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무소불위의 오만한 행태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폭군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당신이 말한 인적 청산의 기준에서 다른 정치인들이 할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정치적 할복을 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치러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은 패배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까지 진 뒤에 홍준표 대표의 사퇴로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번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이번에도 외부 인사를 내세웠습니다. 오늘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소명을 받습니다. 정말 무거운 마음입니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바꾸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바꾸라고 명하고 있고 한국 정치를 바꾸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뭐 상대적으로 대가 없이 무난하게 당을 이끌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김병준 위원장 역시 인적쇄신 과정에서 조직 강화 특위 외부위원으로 임명했던 전원책 변호사를 한 달여 만에 해촉하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저는 해촉되었습니다. 그들이 문자로서 해촉한 걸 이제 와서 제가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먹던 눈물에 침을 뱉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혁신을 거부하는 당에 아무런 미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런 전례가 있다 보니 이번 비대위 역시 잘 굴러갈 수 있을지 벌써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당 해체를 주장하며 이번 총선에 불출마했던 통합당 김세연 의원은 오늘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당 해체가 근본 처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체해서 수구정당과 개혁정당으로 마치 구조조정이 있을 때 뭐 은행이나 기업들이 뭐 그 부실 채권들만 모아놓은 배드뱅크와 또 우량 자산들을 모아놓은 굿뱅크로 나뉘어서 새롭게 출발하듯이 그런 정도의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미래통합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세원 전 의원, 현재 의원이죠. 얘기도 들었지만 당 해체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조희신 반장, 볼 때 당 해체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제 생각에는 당 자체적, 특히 당에 중요한 게 이제 대의원들이 있고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세연 의원이 예전에 앞자리에서 한 얘기가 당을 바꾸고 싶어도 뿌리 자체가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개혁이 어렵다. 그래서 해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주장을 했었는데 그보다 단체 지지를 바꾸려면 대의원, 그다음에 당원, 핵심 권리당원들 그 뿌리부터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아예 우리 당 해체하니까 이제 당원 다 없애고 새로 시작했다. 그렇죠. 새로 뿌리부터 새로 만들자는 얘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당명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원부터 당의 존립 기반인 당원부터 없앤다는 거네요. 사실 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당원인데 이 당원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는 당이 존립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혁신 반장과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어쨌든 당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을 좀 해체한다는 차원은 뭐 표면적일 수는 있겠지만 당의 좀 간판을 좀 쇄신 새로운 인물로 혹은 뭐 좀 그동안에 보여지지 않았던 좀 새로운 기술론을 꺼내 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세연 의원이 830 얘기를 했었거든요. 80년대생, 30대 그리고 00학번을 이제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80년대생, 30대 00학번 저희 반장들 가운데서는 고덕선 반장이나 저 정도 해당이 될 것 같고 뭐 조혁신 반장은 해당이 안 되죠. 네, 80년대생입니다. 아 그런가요? 빠른 80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일단 맞을 것 같고 신혜원 반장은 90년대 같이 다녔죠. 90년대생이라서 가까스네요. 가까스로네요. 아 예. 실질적으로는 79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장이 좀 잘못 해석을 했는데 제가 말하는 해체라는 거는 그냥 기존의 대의원 구조, 당원 구조를 해체를 해서 새롭게 받아들여야 새 인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고 아까 굿뱅크, 배드뱅크에도 나왔지만 생각이 다른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갈라서자 이참에 뭐 이런 그 뜻에서 좀 제가 이렇게 해체가 과연 뭘까라고 물어본 건 제가 뭐 2012년부터 한국당을 계속 쭉 봐왔지만 계속 인적 쇄신, 혁신, 당명도 여러 번 바꿨고요. 그런데 이름만 바꾸지 바뀐 게 없단 말입니다. 사실 인적 쇄신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앞서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 고석순 반장이 발제할 때 들었지만 이번에 유권자들이 일부 인적 쇄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해체라고 해서 그러면 당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어디 가서 또 당을 만들면 거기도 다시 모이면 사실 그게 무슨 해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 와닿지가 않아서 잘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명 쇄신과 해체가 크게 차이가 날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바른정당에서 유승민계가 이끄는 바른정당에서 보수를 바꾸겠다고 나갔지만 결국 총선 앞두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역시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생각이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석순 반장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혹시 할 말이? 딱히 할 말은 없었는데 제가 볼 땐 이 해체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비대위원장 체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아까 최종혁 반장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서 김세연 의원이 말한 게 청년층으로 조금 간판을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830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근데 최종혁 반장이 저와 본인을 언급해서 혹시 본인이 뭐 생각이 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고 이제 가정의 가족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젊은 얼굴이 보수의 전면에 그러니까 저희가 나선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젊은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젊은층이 나서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김세연 의원이 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조익신 반장 같은 경우는 만약 보수로
지금 정치를 기자가 아니고 그래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보수를 해도 전면에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인 거군요.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이 말한 830 기수로는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뭐 빠른 80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40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후면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전면보다는 후면을.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젊어지자라는 얘기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예. 보수단체에서도 미래통합당 해체 주장이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 임열 작가 등 보수 인사들이 주축인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가 총선에서 패배한 미래통합당을 해산하고 중도실용 정당으로 재창당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통합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4.15 총선에서 통합당은 그 정치적 수명을 다했다면서 통합당은 자진 해산하고 중도 실용정당으로 환골탈퇴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인사는 비대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는데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일단 해체 목소리가 나오지만 사실 해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갈 텐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이 됐었고 하지만 본인이 관심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혹시 그 외에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뭐 아직까지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외에 거론되는 인사는 없습니다. 자, 의원총회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비대위를 거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조기에 전당대회를 갖게 된다면 사실상 큰 주목을 받기 힘든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내부 인사 중에서 뭐 스스로 나설 사람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결국 외부 인사 가운데 물색을 해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김종인 전 위원장 이외에 이렇다 할 카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물론 뭐 당사자인 김종인 위원장 역시 뭐 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뭐 형식적일 수 있는 관리형 비대위라면 거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 성격의 전권 없는 비대위원장은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맡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정권을 받고 맡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황교안 전 대표에게 이번 총선 참패했기 때문에 부활하기 어렵다. 뭐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지원 민생당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정치적 부활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맨 처음에 이 종로로 가겠다는 선언을 이낙연 당선인보다 먼저 했어야 약효가 있었던 것이라면서 우물쭈물하면 국민들이 제1야당 대표 또 대통령감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패배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통합당에서도 그것을 용납하겠느냐 나는 끝났다고 본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고석순 반장도 끝났다고 봅니까? 저는 아까 나는 끝났다 해서 박지원 의원이 이제 나는 끝났다고 보는 건데 고석순 반장 의견은 이제 야당 반장이니까 혹시 재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뭐 함부로 이제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건데 아무래도 총선에서 이제 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를 그 1년 동안 원외 대표로서 이끌었는데 그래도 그 1년 동안은 이 총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뭐 당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는 사실 뭐 남은 게 대선인데 총선 원외 인사로서 사실 대선에 나서는 게 사실 저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만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뭐 친박계가 지금은 많이 약화됐지만 나중에 대선 주자로서 띄울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엔 또 구심점으로 살고 약간 모이지 않을까 개파의 수장 형태로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오늘 미래통합당 의원총회가 있었잖아요. 혹시 뭐 결론 난 게 있나요? 아무 결론 없이 마쳤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포함해서 격론을 벌였는데 결론이 이르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여러 고견을 다양하게 들었다면서 그러나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하나로 합의이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반은 넘었지만 압도적인 상황도 아니고 당의 진로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여서 모든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참석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의총에서는 비대위 전환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주장이 팽팽히 맞섰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저희도 계속 얘기를 했더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뭐 그런 언급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김종인의 김자는 다른 실명을 얘기할 때 딱 한 번 나왔다라면서 뭐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염두에 둔 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의총 도중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대, 21대 의원들이 연석회의를 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당 사실 뭐 여론조사가
큰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이 표심이 다 드러났는데요.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도 지지율이 창당 이후에 가장 낮았다고요? 네, 뭐 총선에서는 뭐 어쨌든 비례정당인 한국당이지만 예. 뭐 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는 했는데 지금 총선 후첫 여론조사에서 이 통합당 지지율 좀 낮아지는 모양새입니다. YTN과 리얼미터의 정기조사인데요. 이 총선 후 첫 조사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28.4%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 2월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46.8%를 기록했고요. 이는 같은 조사에서 2018년 7월 일주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이 밖에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은 6%, 국민의당은 4.4%로 집계됐고요. 이번 총선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한 민생당은 2.5%였습니다. 예, 민생당도 사실 교섭단체였는데 21대 총선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전당대회를 했었죠.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네, 전당대회를 갖는다고요? 네.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예. 걸 이제 의결을 한 건데요.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해 다음 달 중에 이 전국 당원 대표자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회의에서는 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을 했고요. 또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혁신 TF도 만들었는데 일단 뭐 전당대회 일정 자체는 잡긴 했지만 과연 민생당에서 누가 전면에 나서서 이제 지도부가 될 것이냐, 출마할 것이냐 관심이 모이는데 가장 큰 관심은 손학규 전 대표가 뭐 다시 당권을 잡기 위해 나올 것이냐 하는 관심인데 뭐 일부 민생당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 다 이제 원외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총선에 낙선을 했기 때문에 누가 또 전면에 나설지도 좀 관심이 끌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제3당이 자리를 잡기는 지금까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조익신 반장 발제 보겠습니다. 예, 총선은 끝났지만 아직 그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놓고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이번 개표가 좀 조작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사실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얘기들이죠.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라. 이번 4.15 총선 결과를 두고 한 교수가 한 말입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살을 긁지 못한 발언이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가라는 말이 대구 시민 전체를 지칭한 건 아니었다는 사족을 붙였습니다. 누군가는 일본으로 가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대구에서 패한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농부는 자기가 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을 받든 장을 받대로 또 모래 받든 모래 받대로 농부는 거기에 맞게 땀을 흘리고 걸음을 주고 그렇게 일을 해야 반드시 땀을 보답한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대구라는 엄지에서 자갈을 고르고 퇴비를 주며 열심히 밭을 갈았습니다. 비록 선거에서 지긴 했지만 4년 뒤를 기약했습니다. 그 밑바닥엔 대구 시민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선 이번 총선에서 지역주의가 강화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영남에서 얻은 득표 비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이고 대구와 경북에서도 득표율이 올랐습니다. 지역구 의석수만 조금 줄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지역주의가 아니라 인물과 정당 정책으로 판단하겠다 보여준 셈이고 그 점에서는 좀 더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라. 어쩌면 이 말이 우리 정치의 지역주의를 더 공고하게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밭을 가는 농부 입장에선 열심히 자갈을 골라 놓은 땅에 누군가 산업 폐기물을 흩뿌려 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탈북민, 태구민 당선인을 향한 비하도 도를 넘었습니다. 태당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을 행사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뿐입니다. 180석이란 슈퍼 정당을 탄생시킨 국민의 선택, 유권자의 뜻이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03석을 미래통합당에 준 유권자의 선택 역시 무시하거나 폄하해선 안 됩니다. 호남의 선택이 전라인민공화국이란 비아냥을 들어선 안 되든 말입니다.
어제는 4.19 혁명 60주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된 4.19 혁명, 그 도화선은 3.15 부정선거였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대리투표는 기본이고 투표함 바꿔치기에 득표수 조작까지 온갖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하야였습니다. 벌써 6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의 기억이 우리 정치권의 뇌리에 깊이 박혔나 봅니다. 선거 때마다 각종 의혹이 불거지니 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음모론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에서 관내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가 사실 동일한 그 지역구민이라는 표본화에서 한쪽에서 40%를 뽑은 거고 한쪽은 27%를 뽑은 거잖아요. 이렇게 거대하게 표본을 뽑은 표본 두 개가 완전히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사전 투표가 조작됐다는 건데 근거는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받은 사전 투표 득표율이 63% 대 36%로 모두 같다는 겁니다. 누군가 전자개표기에 프로그램에 손을 댔다는 주장입니다. 그저 표를 분류할 뿐인 전자개표기가 인공지능 AI도 아니고 무슨 수로 사전투표함과 당일투표함을 구분해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건지 이해가 힘듭니다. 게다가 63% 대 36%로 수도권의 정당 득표율이 같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곧 조작의 증거라는 주장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전자개표기, 이후 음모론의 단골 소재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진 한나라당은 대통령 단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전자개표기에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실제로 재검표에 들어갔고 결과는 문제 없다였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진보 진영에서 전자개표기에 조작설을 제기했고 영화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게 1.5가 나왔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조작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결론 짓기에는 다른 설명 요인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문제는 야당 내에서도 이런 음모론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통합당 차명진 전 의원은 최소 12곳에서 사전선거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다고 힘을 실었고 민병욱 의원도 믿더라도 꼭 검증하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음모론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도 있긴 합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개표 조작설을 반박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음모론은 그만 못나서 진 거다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표 조작설은 소셜미디어를 돌고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에 자기 기만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합리화하면서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또 정당화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진보와 보수 그 진영을 넘어서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자기 기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또 범인은 전자개표기, 개표 조작 음모론. 하나씩 좀 더 얘기를 스튜디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이제 조익신 반장이 했던 대구는 일본으로 가라. 사실은 지역 비하 발언인데요. 이 교수가 쓴 다른 글도 도매에 올랐다고요? 네, 해당 글을 올린 교수는 이 미래통합당 배현진 당선인에 대해서 뻔뻔함의 아이콘이라고 쓴 뒤에 그런 자를 대표로 선택한 송파 특구의 천박한 유권자들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통합당 강효상 의원은 몇몇 진보 인사의 공격적인 증오를 집권 세력 전체의 가벼움으로 매도하진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한때 세상을 불바다로 만든 나치즘, 파시즘도 이런 편협한 사고로부터 잉태됐음을 모르는가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제 투표, 개표 조작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사전 투표 정당 득표율이 미래통합당과 한국당과 비슷하게 몇 개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사전 투표의 득표율이 이렇게 조작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합친 이 정당 득표율 좀 비슷하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21대 총선 지금 보시면 수도권 정당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뽑는 그렇습니다. 정당
투표율, 정당 투표율. 서울만 한 1%에서 2% 정도 차이가 있지 인천의 경우에 보면 31%,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 34%, 경기에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31%, 더불어시민당 34%입니다. 이게 어떤 수도권 민심이 모이다 보니까 하나로 집약돼서 나온 거지 이게 특정한 이게 뭐 조작의 근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사실 미래통합당과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전국적으로 봐도 저 정도 33% 둘 다 33%대였잖아요. 그러고 보면 수도권 민심은 비슷하게 갔다. 그러면 저기에서 인천과 경기도 31대 34로 똑같은데 저게 과연 조작이냐?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모수가 크다 보면 사실은 평균에 수렴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건 또 대수법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심리학부터 수학까지 폭넓은 학식을 선보이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있으면 제대로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하고 따져봐야겠지만 현재까지 평균값이 같다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근거라고 보기에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말이 이제 전자개표지 크게는 투표지를 분류하고 개수하고 이런 정도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투표용지를 일단 기호별로 분류를 하고 이걸 은행에서 보시면 그 돈 세는 기계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개수기에 집어넣어서 투표수를 계산을 합니다. 이 과정을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모두 지켜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선관위 개표위원들이 여러 차례 확인 작업도 벌입니다. 개표 조작을 했다면 특정 표가 뭐 다른 후보에게 가거나 뭐 무효, 미분류로 일률적으로 가도록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잡아낼 수 있는 장치가 다 마련이 돼 있는 겁니다. 예, 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런 개표 조작설을 주장하는 유튜버들에게 나랑 맞짱 토론을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응한 사람은 있습니까? 네, 실제로 있습니다.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이요. 사기 탄핵파 이준석을 몰아내고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킬 좋은 기회다라면서 이렇게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은 국내에 있고 한 명은 홍콩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최고위원에게 직접 홍콩으로 찾아오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토론하러 홍콩으로 갑니까? 일단 뭐 장난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직접 홍콩에 가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우려를 해서 홍콩이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갈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실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홍콩에 갔다 오면 이제 국내에 입국할 경우에 자가격리 대상이 되잖아요. 모든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들은 이제 내외국인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최고위원은 이 국내에서 토론을 마치고 일단 홍콩에 갈 수 있다면 제일 마지막에 홍콩에 다녀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뭐 화상회의도 하고 컨퍼런스 콜도 하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전광훈 목사 얘기해 보도록 하죠.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보석으로 풀려났다고요? 네,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가요. 구속된 지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석방 조건으로 보석금 5천만 원을 내도록 하고 이 주거지에만 머물도록 했습니다. 또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전광훈 목사 혹시 나오면서 뭐라고 좀 말 좀 했습니까? 전 목사가요, 나오자마자 우리가 이겼다,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번에도 환하게 웃는 얼굴로 뭐 지지자들에게 엄지를 이렇게 척 들어서 선보이기도 했는데 좀 뭘 이겼다라는 건지는 의미는 좀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앞서 전 목사 측의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하면서 급사의 위험이 있다, 설령 죄가 있더라도 이런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느냐 이렇게 호소한 바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겼다고 했는데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가 사실 단식 중에서도 전광훈 목사랑 가까이 있는 모습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당 지도부가 너무 극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려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 총선에 반영이 됐다는 평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가 석방된 건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지지하는 미래통합당은 크게 졌습니다. 예, 전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총선 직후 치러진 예배에서도 막말이 좀 많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조나단 목사가 설교를 맡았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반드시 끄집어내리고 할렐루야. 날뛰는 미치광이들 다 때려잡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자 이거요. 좀 짧게.
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미친 자라고 막말을 한 셈입니다. 이날 예배에는 이번 총선에서 막말 논란을 빚은 통합당 차명진 전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평가가 사뭇 대조적이었습니다. 조 목사는 더 큰 능력으로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로 쓰여질 것으로 믿는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다운 지도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그런 평가는 없었습니다. 아, 예. 한 땀 한 땀 찾아봤는데 없었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요. 다음은 신혜원 반장 발제입니다. 네,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은 유지하되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교나 유흥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에서 운영 자제로 권고하는 식으로 수준을 낮췄는데요. 관련 내용을 코로나19와 관련 소식들까지 묶어서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방역 대책에 어떤 전환을 가져올 경우 고민이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만 해도 회사 근처에 운동시설을 끊어놨다가 사실 한 번 나가고 못 나갔거든요. 계속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러면 만약 그 회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내가 가는 게 맞는지 안 가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율적인 에티켓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정부 때문에 못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 간 건 맞습니다. 조익신 반장이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조익신 반장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부장도 다시 헬스장 가고 열심히 건강 챙기고 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쭉 유지해서 이어가는 가운데 실천 수위를 고강도에서 완화된 형태로 낮췄습니다. 종교, 유흥,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등등 4대 집단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를 운영 제한 권고로 변경했는데요. 자, 물론 방심은 금물입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지난 석 달간의 경험은 우리에게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강도를 조심스럽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실외 활동과 필수적인 자격 시험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본적인 방역 지침은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잠시 방심하면 빠르게 빈틈을 파고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언제든 다시 새를 불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바이러스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방역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것은 완전한 종식의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것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 13명이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만 674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2명이 늘어서 236명으로 또 격리해제된 환자는 72명이 늘어서 총 8,114명이 됐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요. 13명 중에서 해외 유입이 7명, 부산이 2명, 경북 2명, 대구 1명, 경기 1명, 서울은 0명이었는데 오늘 오후에 2명이 또 추가됐다는 속보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개학을 했습니다. 비록 온라인 개학이지만 이제 전국 초중고생 540만 명 전부가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입학식조차 치르지 못한 8살 1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온라인 입학식도 학교별로 치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정말 유례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학도 하고 입학도 하는 그런 새로운 날입니다. 인사 한번 해줄 수 있는 학생 있을까요? 하지만 불안정한 원격 수업에 대한 우려는 또 여전히 있습니다. 이학습터와 EBS 모두 접속이 지연되거나 동영상 끊김 현상이 반복됐고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스마트 기기가 아닌 텔레비전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 TV 앞에 앉혀놓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수업보다는 과제가 많고 또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학부모들은 사실상 부모 계약 아니냐라면서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화상으로 접속하려면 학생들 혼자서는 힘들 것 같다고 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다들 연차를 내시거나 해서 집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려봤을 때. 예. 네, 매번 이 부모님이 연차를 쓰기도 쉽지가 않고 아이가 여럿이면 그것도 고민입니다. 학교 긴급 돌봄을 신청하는 수요도 최근 늘고 있는데요. 2주 만에 3만 명이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라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나 조선가정,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긴급 돌봄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고 자, 다른 나라의 사정도 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싱가포르는 지난달 1일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로 떨어지자 곧장 오프라인 개학을 추진했는데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개학 이틀 만에 유치원과 국제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다시 재택수업 체제로 바꿔야 했습니다. 또 일본은 지금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확진자 수도 사망자 수도 우리나라를 추월했습니다. 역시 온라인 개학을 시행 중인데요. 자, 학교의 사진을 보면 좀 어딘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학생들이 교실에 밀집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온라인 개학인데 교사는 교실 밖에서 모니터로 수업을 하고 정작 학생들은 교실에 모여서 수업을 듣는 식입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TV 모니터로 입학식을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좀 의문이 드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국내인데요. 특히 수험생들의 걱정이 큽니다. 올해 첫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오는 24일 집에서 치러지기로 결정됐습니다. 사실상 좀 취소라고 봐야 하는데요. 시험은 치더라도 채점과 성적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지는 당일 오전 8시부터 학교에서 배부를 하는데 교문 앞에서 워킹스루 또는 드라이브스루로 받아서 집에 가서 문제를 풉니다. 이후에 시도교육청과 EBS에 올라오는 답지로 자가 채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도 안 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라도 풀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게 교육청의 판단입니다. 자, 들어가서 국내 상황 또 해외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보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1, 2, 3 저학년까지 초중고 540만 온라인 개학 완료입니다. 예, 정부가 완화된 거리두기라고 했는데요.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신 반장, 여전히 거리두기에 방점이 찍힌 거죠?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생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부 실외에 분산된 활동에 대해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완화했다는 거고요.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줄긴 했지만 방심하면 그동안 온 국민이 기울여온 코로나19 방역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메시지가 국민들께 혹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중단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잘못 이해되실까 봐 그런 점들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한 한 좀 더 안전해질 때까지는 운영을 자제할 것을 공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특히 이번 주 이 추가 발생 규모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21대 총선 그리고 부활절로 인해서 이동이 많았고 이때 방역이 잘 이루어졌는지 성적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향후 2주간 지역사회 감염의 사례가 증가하거나 집단 발병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또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해외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본이 뒤늦게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프린세스호에 탔던 이들 포함해서 11,519명이 됐습니다. 나흘 연속 500명을 웃돌다가 어제는 300명대, 여전히 많은 숫자고요. 사망자는 14명 늘어서 251명이 됐습니다.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모두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466억엔, 우리 돈으로 치면 5천억 원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1000마스크를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이 1000마스크 상당수가 오염되거나 불량품으로 확인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베노 마스크, 아베 총리가 보급했던 그런 마스크 말한 거죠? 네, 아베 정부가 앞서 임신부를 위해 먼저 보급을 했던 1000마스크 중 일부에서 오염 물질이 묻어 있는 등 불량품이 발견되는가 하면 또 머리카락이나 먼지, 벌레까지 들어있는 사례도 나왔다는 게 일본 언론의 보도입니다. 처음에는 가구당 이 2장씩 마스크를 줘서 식구들이 어떻게 돌아가면서 쓰라는 거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빨면 줄어든다,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등의 이 질의 문제까지 생긴 겁니다.
초기 방역 실패와 늑장 대응, 또 구설까지 잇따르면서 이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조차 아베 총리의 6월 조기 퇴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베 총리 퇴진설 나오고 있고요. 미국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사망자가 4만 명이 넘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자화자찬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화자찬하기에는 미국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합니다. 지난 2월 29일 워싱턴주에서 첫 희생자가 나온 지 50일 만에 누적 사망자 수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 환자는 75만 5천여 명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기자회견에서 의료용 면봉을 꺼내 흔들어 보이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우리는 월 2천만 개의 의료용 면봉을 생산할 수 있다. 의료용 장비가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정점을 지났다는 다수의 긍정적 징후를 계속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제활동 재개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예, 봉쇄령을 풀자는 시위대를 두둔하는 발언도 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경제가 중요하긴 한데 지금 미국 상황 정점은 찍었는지 몰라도 전국 단위로 계속 확산 중이라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활동 재개하자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I've seen American flags all over the place. I have never seen so many American flags at a rally as I have in the Israelis. These people love our country. They want to get back to work. 예, 지금 상황과 리더의 발언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초중고 540만 온라인 개학. 다음은 강정의 톡 쏘는 정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이 멘트가 약간 낯설기까지 한데요. 자, 그동안 머리도 이렇게 좀 정말 길었고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국의 총선까지 겹치면서 이게 특보로 돌아갔고 부득이하게 정치부회의를 잠시 떠나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국회에서 새롭게 자리를 찾게 된 이슈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시각장애인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자의 안내견 조이입니다. 공천장을 받을 때는 물론 선거 유세장과 기자회견장에서도 김 당선인을 도우면서 옆을 지켜줘 주목을 받았는데요. 국회 역사 최초로 본회의장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첫 안내견이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조이의 출입을 허용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는데요. 그동안 국회가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다는 사실에 당사자와 동료 의원은 물론 장애인 단체들까지 나서서 항의한 뒤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제껏 국정감사장에서 뱀, 뉴트리아까지 등장했는데 왜 시각장애인의 눈과 같은 안내견이 국회에 못 들어갔는지 의아함이 생기시죠? 바로 국회법 148조 때문입니다. 회의장 안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조항은 국회에서 잿더리, 컵, 심지어 유리컵으로 동료 의원을 내리친 의원들 때문에 생긴 조항입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이었던 17대 정화원 의원, 19대 최동익 의원은 안내견 대신에 활동 보조요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21대 국회에선 안내견 조이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됐지만 김 당선인은 이런 논란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40조,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4조 3항에 보면 안내견의 출입이 어떤 공공기관이든 식품, 접객, 복수 등 다 모두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한 국회에서 이 어떤 논란의 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회에서 안내견 조이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혹시 회의 시간에 짖지는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안내견 학교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상황 통제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가 리트리버라는 견종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훈련과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개가 안내견이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안내견 조이가 동물 국회를 보고 놀라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은 해결이 됐지만 국회 밖
차별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김 당선인 역시 최근 음식점에서 조이의 출입을 거부당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된 뒤로 대중교통 탑승까지 가능해졌지만 한쪽에선 안내견 동반 출입과 관련한 갈등 여전합니다. 전문가는 안내견과 반려동물이 다르다는 인식이 부족해서라고 지적을 하죠. 훈련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받고 이제 분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반려견들의 행동들은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강아지 이러면 이제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반려견들의 어떤 특성이 그대로 나타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이제 불거지는 것 같거든요. 오늘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번 조이의 국회 출입 이슈가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 대한 이해 폭이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5시 정치베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